제발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제발요. 칠흑 같은 밤, 신이 내린 재능이라 불리던 천재 피아니스트 소녀가 늙은 청소부의 낡은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잿더미가 된 노인의 평생이 담긴 악보를 훔쳐 자신의 것이라며 무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몰랐던 단 한 가지. 그녀가 쓰레기라 불렀던 그 노인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영재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곳, 한국예술아카데미의 아침은 언제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의 방음 연습실에서 터져나오는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하늘을 찢을 듯한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천재들의 전쟁터이자 20살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잔혹한 무대였습니다. 모든 건물이 최고급 대리석과 빛나는 유리로 지어져 햇빛이 닿는 곳마다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건물 뒤편,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는 이 모든 영광과 정반대의 장소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카데미의 모든 실패와 좌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부러진 바이올린 활, 구겨진 악보, 그리고 꿈이 꺾인 학생들이 몰래 버린 눈물 젖은 손수건 따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10년째 묵묵히 지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 소속의 정식 미화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학교의 설립자가 특별히 부탁하여 이곳의 폐기물 관리를 맡고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움직이는 풍경의 일부, 혹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윤영감의 하루는 학생들이 버린 악보를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늙고 투박한 손으로 흙탕물이 묻은 악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쓰레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젖은 악보를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구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그리고는 돋보기 안경 너머의 흐릿한 눈으로 그 위에 그려진 음표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악보를 읽은 뒤에야 비로소 그것을 종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의 분리수거는 유별났습니다. 그는 부러진 악기라도 그것이 아직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듯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버려진 발레 슈즈를 보면 닳아버린 앞코를 안타까운 눈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낡은 리어카에는 그가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들이 따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보며 쓰레기를 탐하는 이상한 늙은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쓰레기장이 아니라 꿈의 무덤이었고 그는 그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리수거장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17살의 피아니스트 한윤아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카데미가 10년 만에 배출한 신이 내린 재능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얼음장 같은 성격과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끝난 해외 콩쿠르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이 아니라 2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2등은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할 수치와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한윤아는 분노로 붉게 상기된 얼굴로 윤영감이 묵묵히 서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방금 수치의 대가로 받아온 은으로 만든 크고 무거운 트로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영감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한윤아는 그런 윤영감을 마치 길가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트로피를 윤영감의 발치에 있는
고철, 수거통을 향해 거침없이 집어던졌습니다. 쾅! 하는 귀를 찢는 금속성 파열음이 분리수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은빛 트로피는 낡은 드럼통의 가장자리를 세게 때리고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윤 영감은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굴러떨어진 트로피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트로피의 반짝이던 표면에는 바닥의 흙먼지와 정체모를 얼룩이 묻어 지저분해졌습니다. 한윤아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 트로피를 그리고 그 앞에 선 윤 영감을 경멸의 눈빛으로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하찮은 노인에게 목격당했다는 모욕감이 뒤섞여 불타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늙은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트로피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끌어당겨 트로피에 묻은 더러운 얼룩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윤아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실소에 가까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영감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윤 영감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가죽 구두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도 돈 될 것 같아서 줍는 거예요? 맞다. 영감님 같은 쓰레기 수집가에게는 저것도 꽤 비싼 고철이겠네요. 그거 팔아서 한 달은 넉넉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윤 영감은 트로피를 닦던 손을 멈추고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닦인 트로피를 한윤아에게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학생. 이것은 학생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못 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리수거장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윤아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이등 따위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저 늙은이의 무지함이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윤 영감이 내민 트로피를 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트로피는 다시 한번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짓거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늙은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녀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윤 영감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운 냄새 옮으니까. 당신 같은 늙은이는 내가 버린 이 트로피만도 못해. 알기나 해요. 윤 영감은 그녀의 힘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슬픈 눈으로 바닥에 다시 나뒹구는 트로피와 분노로 일그러진 천재 소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윤아는 그런 윤 영감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 영감이 10년간 공들여 정리해온 분리수거장 전체를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답게 쓰레기통에나 있으라고. 그녀는 윤 영감이 애써 분류해 놓은 종이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안에서 윤 영감이 아침 내내 정성껏 말리고 펴놓았던 악보들이 흙탕물 바닥으로 비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윤아는 쏟아진 악보들을 자신의 값비싼 구두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이딴 쓰레기 악보들이나 주우면서 사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윤 영감의 눈썹이 난생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흙탕물 속에서 찢기고 짓밟히는 악보들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한윤아의 폭언이나 모욕에는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보가 훼손되는 순간 그의 텅 빈 것 같던 눈동자 안에 아주 작고 푸른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짓밟히는 악보들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윤아는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악보 위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꼴 좋다. 내 눈에 띄지 말고
이 쓰레기들이랑 평생 살아. 영감, 그녀는 마지막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는 분리수거장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윤영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흙탕물 속에 나뒹구는 트로피와 찢겨진 악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악보 조각 하나를 마치 부서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누구도 듣지 못할 아주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해는 졌지만 한국예술아카데미의 밤은 낮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윤아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윤영감은 흙탕물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윤아의 구두발에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악보 조각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손이 찢어진 오선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음표 하나가 마치 눈물을 흘리듯 흙탕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윤아가 내동댕이 쳤던 은빛 트로피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를 닦아내던 아까와는 달리 아무런 표정 없이 그것을 고철 수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깡 하는 차갑고도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에게 2등 트로피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흙탕물에 버려진 악보 조각들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무릎을 힘겹게 일으켜 찢어진 악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전사한 동료의 유품을 수습하는 군인처럼 그의 손길은 무겁고도 경건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분리수거장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겉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윤영감의 마음은 찢어진 악보처럼 갈갈이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젖은 악보들을 자신의 낡은 리어카에 소중히 싣고 분리수거장 철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카데미의 화려한 본관이 아닌 본관 뒤편, 사람들 눈에 절대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보일러 기계실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윤영감만이 드나드는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낡은 열쇠로 녹슨 자물쇠를 열고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그곳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다리 하나가 부러져 벽돌로 그어놓은 낡은 의자, 그리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곳곳이 긁혀 있었지만 그 어떤 학생의 연습실 피아노보다도 더 깊은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하얀 발레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영감은 거친 작업복을 벗어 벽에 걸고 펌프로 퍼올린 차가운 물에 손에 묻은 흙먼지를 비누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성소에 들어온 순례자처럼 경건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피아노 옆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악보 뭉치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출판된 악보가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오선지에 잉크와 연필로 한음 한음 직접 그려 넣은 손으로 쓴 악보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윤영감이 평생에 걸쳐 작곡한 단 하나의 교향곡이자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한번 바라보고 이내 낡은 악보 뭉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윤영감은 자신이 오늘 주워온 흙탕물에 젖은 악보 조각들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풀과 얇은 종이를 가져와 찢어진 악보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럽게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서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장인처럼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훼손된 음표를 덧그려 넣기도 하고 흙탕물에 번진 부분을 지우개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학생들이 버린 이 실패작들조차도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소중한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 시각 아카데미의 총장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김 총장은 국제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연신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물론입니다. 저희 아카데미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김 총장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흥분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한유나를 내 방으로 불러. 그리고 모든 교수진을 긴급 소집해. 전설의 마에스트로가 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세계 음악계를 정복하고 돌연 은퇴하여 구름 속에 몸을 감춘 전설. 현존하는 모든 음악가들의 신이자 한국예술아카데미의 설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바로 그 전설이 다음 주 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연주를 직접 듣고 싶다고 한유나를 콕 집어 지목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카데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질투와 경외심으로 술렁였고 교수진은 사활을 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유나의 반응은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는 대신 자신의 연습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모두 나가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신이 내린 재능이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그녀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주가 전설이라 불리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재롱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2등 트로피를 집어던졌던 자신의 오만함을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전설을 감동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어떤 곡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베토벤도 쇼팽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설조차도 들어본 적 없는 완벽하고도 새로운 작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피아노에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워 작곡을 시도했지만 나오는 것은 쓰레기 같은 선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짓밟았던 그 악보들처럼 자신이 만든 악보들을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녘 모두가 지쳐 잠든 아카데미의 복도를 절망에 빠져 헤매던 그녀의 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속삭임과도 같은 완벽한 교향곡의 일부였습니다. 소리는 저 깊은 지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보일러실 근처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유나는 홀린 듯이 그 소리를 따라 어두운 지하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밤중에 한국예술아카데미는 칠흑 같은 바다에 떠있는 유령선처럼 고요했습니다. 모든 연습실에 불이 꺼지고 천재들의 광기 어린 경쟁도 잠시 숨을 죽인 새벽이었습니다. 한유나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찢어버린 악보의 파편들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전설의 마에스트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의 목을 얼음 같은 손으로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가진 한계를 난생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카데미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단일한 악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향곡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 처절하면서도 동시에 천상의 빛을 품은 듯 완벽하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 음악은 한유나의 오만한 영혼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완벽한 음악이 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본능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아주 희미해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려한 중앙홀을 가로질러 소리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학생들이라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본관 뒤편의 낡은 지하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수십 년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듯 축축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고 발밑에는 거미줄이 엉켜들었습니다. 한유나는 값비싼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그 신비로운 선율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보일러 기계들 사이에 숨겨진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장엄한 교향곡은 바로 저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제 낮에 보았던 쓰레기장 늙은이 윤영감의 창고였습니다. 한유나는 순간 역겨움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런 더럽고 천박한 늙은이가 이토록 완벽한 음악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거나 늙은이가 몰래 훔친 고급 음반을 듣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려 당장 끄라고 소리치려다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늙은이의 비밀을 엿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녹슨 철문이 열쇠 구멍보다 조금 더 큰 낡아서 뚫린 작은 구멍에 자신의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구멍을 통해 들어온 광경은 한유나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음악 감상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부서진 의자, 그리고 벽돌로 그어놓은 책상. 그야말로 쓰레기장 늙은이에게 어울리는 누추하기 짝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윤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유나를 등지고 앉아 책상 위에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너머로 그 신비로운 교향곡의 정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급 음향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낡고 투박한 카세트 테이프 재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낡은 기계에서 그토록 완벽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영감은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맞춰 책상 위에 펼쳐진 거대한 악보 뭉치를 손가락으로 한음 짚어가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유나의 심장이 난생 처음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늙은이의 등이 아니라 그의 손끝이 짚고 있는 그 악보에 고정되었습니다. 창고 안의 유일한 백열등 불빛 아래 누렇게 바랜 오선지 위에 잉크로 정성스럽게 그려진 음표들이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낮에 자신이 짓밟았던 그 쓰레기 악보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의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듣고 있는 저 완벽한 교향곡이 바로 저 악보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 늙은이가 저 악보 뭉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유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전설의 마에스트로를 감동시킬 작품.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해답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가장 더럽고 천한 늙은이의 손아귀 위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음악이 잠시 멈추고 윤영감이 테이프를 뒤집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내의 흑백 사진을 땀에 전 손등으로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악보 뭉치의 한 페이지를 마치 신성한 경전을 다루듯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한유나는 그 모든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빠르고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저 악보의 가치를 모른다. 저런 쓰레기장에서 사는 늙은이가 저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리가 없다. 저것은 저 늙은이에게는 과분한 것이다. 저것은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진 바로 나, 한유나의 것이 되어야 마땅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고 전설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망과 완벽한 작품을 훔쳐서라도 차지하겠다는 차갑고도 악마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유나의 머릿속은 그녀가 방금 들었던 그 장엄한 교향곡의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선율보다 더욱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 악보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얼음처럼 차가운 탐욕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의 마에스트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한 열쇠가 바로 저 늙고 천한 쓰레기장 영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그 악보 뭉치를 훔쳐낼 계획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 윤 영감의 행동 하나하나를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늙은이는 매일 밤 정확히 새벽 2시가 되면 낡은 주전자를 들고 창고를 나와 본관의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와 낡은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 그의 유일한 습관인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창고의 낡은 철문을 자물쇠로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간 이 비밀스러운 공간을 드나든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기에 경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유나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전설이 방문하기 바로 전날 밤을 범행일로 잡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지하의 어둠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새벽 2시 어김없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철문이 열리고 윤 영감이 주전자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굽은 등으로 천천히 본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유나의 심장이 가볍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냥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흥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늙은이의 발소리가 계단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쥐 죽은 듯 조용한 걸음으로 낡은 철문을 통과해 윤 영감의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눅눅한 곰팡내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땀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작은 손전등을 꺼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빗줄기 속에 먼지 쌓인 낡은 피아노와 그 옆에 낡은 책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악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그 두꺼운 악보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수백 장의 오선지 위에 한 남자의 평생이 잉크로 빼곡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악보 뭉치를 자신의 외투 안쪽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설을 사로잡을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완벽한 곡을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신이 하룻밤 만에 작곡해낸 기적이라고 포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창고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발레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윤 영감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한유나는 그 사진을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끔찍하고도 완벽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그녀는 훔친 악보 뭉치를 다시 한번 품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완벽히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늙은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이 창고가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악보가 사라졌다고 신고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저 늙은이가 저것이 자신의 곡이라고 주장이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비록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늙은이의 망령든 소리라 할지라도 전설의 귀에 들어간다면,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사게 된다면 자신의 완벽한 무대는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그리고 늙은이의 기억이 담긴 이 장소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낡은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로 위장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늙은이의 유일한 보물처럼 보이던 그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피아노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피아노의 복잡한 현과 망치들 사이로 아주 깊숙하게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영감이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와 정성스럽게 복원해 놓았던 학생들의 찢어진 악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악보들을 마치 장작을 쌓아 올리듯 낡은 피아노 위와 그 주변에 흩뿌렸습니다. 늙은이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복원한 꿈의 무덤은 이제 그녀의 범죄를 위한 완벽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평소 자신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은색의 작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붙으면 자신이 빠져나가기 전에 늙은이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영감이 낡은 기계를 닦을 때 쓰던 기름때 묻은 낡은 걸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걸레 뭉치를 낡은 피아노의 나무다리 밑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불꽃을 기름때 묻은 걸레에 가져다 댔습니다. 불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뱀의 혀처럼 솟아올라 낡은 걸레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내 찢어진 악보들을 태우며 낡은 피아노의 다리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나는 자신의 외투 앞섭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미래가 될 훔친 악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길이 피아노를 집어삼키는 것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늙은이의 삶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녀의 미래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쇠로 된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왔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밖에서 문고리에 낡은 철사 조각을 꼬아 문이 안에서 잠긴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훔친 악보를 품에 안고 타오르는 지하 창고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감의 낡은 주전자에서는 보일러실에서 막 받아온 뜨거운 물이 김을 피워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로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쌍갑의 입차를 우려 마시는 것을 하루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눅눅하고 차가운 지하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그러나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한유나라는 학생에게 당했던 모욕이 상처에 밴 소금물처럼 밤새 그의 마음을 쓰라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 여기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인 그 낡은 창고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코끝에 익숙한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아닌 아주 역하고도 날카로운 냄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보일러가 또 말썽을 부리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보일러실 쪽이 아닌 바로 자신의 창고가 있는 가장 깊숙한 막다른 복도 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 낡은 종이가 타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피아노를 감싸고 있던 질이 녹아내리는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윤 영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주전자가 덜덜 소리를 내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에 잠긴 복도 끝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의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창고문, 그 낡은 철문이 틈새로 시뻘건 불빛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꿀렁거리며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질식할 것 같은 검은 연기가 뱀처럼 기어나와 지하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물이 그의 발등 위로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굽은 허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비틀거리며 창고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낡은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이 광란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의 북소리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진 철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손잡이는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어깨로 밀치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문고리 근처에 엉성하게 꼬여있는 낡은 철사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윤아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달아나면서 마치 안에서 잠긴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묶어놓은 그녀의 마지막 잔인함이었습니다. 윤 영감은 그 철사의 의미를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그 달아오른 철사를 붙잡았습니다. 치이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바닥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철사를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질긴 철사는 그의 손가락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철사가 끊어지고 그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을 당겼습니다. 쾅!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불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갇혀있던 시뻘건 불길이 굶주린 짐승처럼 윤 영감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화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뜨거운 공기가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그의 온몸은 지옥과도 같은 열기로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밀려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불타는 창고 안, 그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안식처는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관리해온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거대한 화염 그 자체가 되어 불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의 현들이 불길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팅, 팅, 팅 하는 귀를 찢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지중지 복원했던 학생들이 버린 찢어진 악보들은 이제 검은 나비가 되어 불길 속을 날아다니다가 잿가루로 변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그가 평생을 바쳐 작곡한 악보 뭉치를 두었던 바로 그 책상이 불길의 중심에서 하얀 수추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의 머릿속이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윤아가 그 악보 뭉치의 원본을 이미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자신의
영혼이 저 시뻘건 불길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있다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의 목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불타는 책상을 향해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악보. 내 안에. 그는 피아노 위에 올려두었던 아내의 흑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마저 저 불길 속에서 함께 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가져가지 마. 내 전부란 말이다. 그의 낡은 작업복에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과 팔은 이미 끔찍한 화상을 입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잉, 늦게나마 작동하기 시작한 화재 경보기가 아카데미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야간 순찰 중이던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웬 불이야? 영감님. 뭐 하는 겁니까? 미쳤어요. 경비원들은 불길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윤 영감을 발견하고 경악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윤 영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를 지옥 불 속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윤 영감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 악보. 내 아내. 저기 내 모든 것이. 그는 경비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불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이 모든 사태를 늙은이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영감님.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낡은 전열 기구라도 썼어요. 이 양반이 정말. 경비원은 윤 영감을 피해자가 아닌 아카데미에 손해를 입힌 가해자처럼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윤 영감은 그 모욕적인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채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와 차가운 지하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는 불타는 자신의 창고를 텅 비고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피아노 현이 끊어지는 소리, 화재 경보기의 비명소리, 그리고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그의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고발당한 피고인처럼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의 공기가 한국예술 아카데미의 화려한 유리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건물의 윤곽이 드러나자 지하 창고에서 벌어진 밤사이의 소동은 더욱 처참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윤 영감은 자신이 30년 넘게 드나들었던 아카데미의 정문 앞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직도 잿물의 얼룩과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지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거칠게 정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여기 발들일 생각 마시오. 알겠소, 영감.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어젯밤 그를 영감님이라 부르던 일말의 존중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고뭉치이자 범죄자를 대하는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총장님께서 당신 때문에 아카데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노발대발하셨소. 당장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쇼. 윤 영감은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저 건물 지하, 검은 숫덩이로 변해버린 그 방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붕대로 감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가 불에 댄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타올랐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임시로 감아준 붕대는 이미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맑은 진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만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의 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항변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밀려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늙은이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꺼지쇼. 경비원은 그의 낡은 어깨를 발로 툭 찼습니다. 윤영감은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헌신했던 아카데미의 정문을 뒤로하고 차가운 아침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저 창고가 집이었고 저 낡은 피아노가 가족이었으며 저 악보 뭉치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어제 쓰레기장에서 주운 동전 몇 개와 낡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카데미가 건너다 보이는 길 건너편 작은 공원의 차가운 쇠로 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카데미의 유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다시 시작된 악기 소리들이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건너왔습니다. 윤영감은 저 화려한 빛과 소리를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화려한 곳에서 감히 꿈을 지키려 했던 자신이 분수를 몰랐던 것이라 자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의 그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교향곡의 선율을 마지막으로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그는 입을 작게 벌리고 첫 소절을 흥얼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선율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첫 소절은 맴돌았지만 그 장엄했던 두 번째 마디가 어젯밤의 연기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닐 리가. 그것은 내 뼈에 새겨진 곡인데 그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춤을 추던 그 순간, 아들을 잃고 절망하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담겨있던 선율이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머릿속에서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그의 악보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충격은 그의 기억마저 함께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는 화상 입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 밖으로 삐져나온 손가락 끝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주할 수도 작곡할 수도 없는 망가진 손, 그리고 자신의 음악마저 잃어버린 텅 빈 머리. 그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쇠의자 위에서 늙고 병든 짐승처럼 소리 없는 절규를 삼키며 몸을 떨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영감이 앉아있는 차가운 공원과는 정반대로 아카데미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고 가장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특별 연습실이었습니다. 한윤아는 어젯밤 자신의 숙소로 몰래 가져온 그 두꺼운 악보 뭉치를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지하에서 벌어진 화재 소동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이 악보, 이 신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장을 넘기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띵, 처음에는 아주 여리고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윤아의 손가락이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직접 쓴 완벽한 걸작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도달하려 했던 그 경지가 이 늙은 종이 위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곡을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유나야. 큰일 났어. 동료 연습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습 중인데 한유나는 자신의 황홀경이 깨진 것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하에서 불이 났대. 그 쓰레기장 영감창고 완전히 다 탔다던데? 한유나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 그래서 그 영감은? 다쳤어? 몰라. 화상 입고 쫓겨났다던데. 아마 거기서 불법으로 살다가 불을 낸 것 같아. 꼴 좋지. 뭐, 안 그래도 더러워서 싫었는데. 동료 학생이 떠들썩하게 말하는 동안 한유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쫓겨났다. 꼴 좋다. 그녀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악보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악보는 이제 저 지하의 잿더미 속에서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신에 의해 발견되고 복원된 기적의 작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유나는 동료 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훔친 악보의 첫 장에 자신의 펜으로 아주 또렷하고 우아하게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작곡가 한유나.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의 잿더미 속에서 울려 퍼지던 윤영감의 처절한 절규는 한유나의 피아노에서 터져나오는 그 장엄하고도 신성한 교향곡의 선율 속에 완벽하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랜드홀은 한국예술 아카데미의 심장이자 가장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유리 구슬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명이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고 벽면은 소리의 울림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최고급 호두나무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성한 무대가 30년 만에 찾아온 전설을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마에스트로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그것도 불미스러운 화재 소동이 터진 직후에 방문한다는 소식은 김 총장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아카데미의 모든 교직원을 동원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하 창고로 향하는 모든 통로는 보수 공사 중이라는 팻말로 굳게 막혔습니다. 복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 값비싼 향초가 복도 곳곳에서 피워졌습니다. 어젯밤의 지옥불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불미스러운 사고라는 이름으로 덮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총장은 이 모든 위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한유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가장 호화로운 오직 국빈급 손님에게만 개방한다는 로열 드레싱룸을 한유나에게 내주었습니다. 유나야. 이 아카데미의 명운이, 아니, 나의 명운이 오늘 너의 손가락에 달려있다. 김 총장은 핏발이 선 눈으로 한유나의 어깨를 붙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한유나는 그런 김 총장을 향해 천사처럼 맑고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총장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이 무대에서 보여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 총장이 나간 후 대기실에 홀로 남은 한유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마친 천재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훔친 그 악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 만에 이 위대한 교향곡을 쓰레기장 늙은이의 곰팡내 나는 지하 창고에서 신이 내린 재능을 가진 자신에 의해 구출된 기적의 작품이라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여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화재를 떠올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잿더미 속에서 절규하며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느낀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이 곡의 진짜 주인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자신의 무대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훔친 악보의 첫 장, 자신이 작곡가 한유나라고 적어 넣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하여 전설의 마에스트로로부터 새로운 전설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받아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전설에게 들려줄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지어냈습니다. 어젯밤 아카데미에 닥친 그 끔찍한 화염 속에서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우리 아카데미의 재탄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하룻밤 만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전서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랜드 홀은 아카데미의 모든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이 역사적인 만남을 취재하기 위해 긴급히 초청된 소수의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무대 정중앙, 전설의 마에스트로를 위해 마련된 화려하지만 텅 비어있는 특별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 총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대 옆에서 초조하게 손목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김 총장은 더 이상 전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지르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아카데미 총장 김아무개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더듬거리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유구한 역사와 어젯밤의 작은 소동을 무사히 극복한 학생들의 열정에 대해 길고도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는 30년 만에 돌아오신 전설의 마에스트로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듯합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전설이 오지 않는 것인가? 바로 그때 김 총장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방문과는 별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감정에 북받친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젯밤 우리 아카데미에 닥친 시련의 불길 속에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신이 내린 재능이 기적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는 한유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보물, 천재 한유나 양이 그 끔찍한 화염 속에서 영감을 받아 하룻밤 만에 완벽한 교향곡을 작곡해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경악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교향곡을? 김 총장의 소개가 끝나자 한유나가 무대 뒤편에서 마치 구원자처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훔친 악보 뭉치를 마치 성물처럼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눈치를 주며 강제로 박수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한유나는 그랜드 홀 중앙에 놓인 최고급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훔친 악보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첫 장이 보이도록 자랑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향해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랜드 홀의 가장 뒤편,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아무도 쓰지 않는 청소 도구함 쪽의 비상구가 녹슨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어두운 구멍을 향해 쏠렸습니다. 김 총장은 자신의 완벽한 무대를 망친 불청객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야? 지금. 그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전설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정문이 아닌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뒷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 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제 아침의 그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어젯밤의 그 잿더미 속에서 뒹굴었던 그대로 검은 숯가루와 잿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에 탄 낡은 작업복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붕대로 감은 손은 붉은 피와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멍하니 무대 위 한윤아가 펼쳐놓은 그 악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가 자신의 기억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그곳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본능처럼 이끌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윤아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완벽한 무대에 난입한 저 쓰레기를 보고 경멸과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감히 여기까지, 김 총장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망쳐버린 저 범죄자를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경비. 뭐 하는 거야? 저 불결한 놈. 당장 저놈을 저기서 끌어내. 내쫓아. 김 총장의 고함 소리에 경비원 2명이 객석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윤 영감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들은 윤 영감을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랜드 홀의 정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홀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이 나라의 문화부 장관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총감독을 비롯한 세계적인 음악계의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김 총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장관님? 감독님? 어찌 이런 일이. 문화부 장관은 김 총장의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홀 안의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는 저 잿더미를 뒤집어 쓴 늙은이를 발견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홀 전체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짓들입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합니까? 예. 그분은 베를린 필의 총감독이 장관을 밀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잿더미 속의 윤 영감 앞에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독일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30년 만에 당신을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될 줄이야. 마에스트로. 그 한마디가 그랜드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에스트로. 베를린 필하모닉 총감독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단어는 그랜드 홀의 거대한 천장을 들이받고 수천 개의 유리 구슬 조명을 흔들며 홀 안의 모든 사람에게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완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무대 위, 새로운 전설이 될 준비를 하던 한윤아의 손가락은 건반을 누르기 직전에 그 애매한 허공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경비원 2명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손은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늙은이의 팔을 짐승처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붙이를 잡은 듯 감전된 사람처럼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김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저 잿더미를 뒤집어 쓴 존재가 마에스트로라는 사실을 자신의 뇌가 받아들이는 것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장관님, 그는 문화부 장관을 마치 구명줄처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어젯밤 학교에 불을 낸 범죄자입니다. 저 쓰레기장 영감이. 문화부 장관의 얼굴이 분노와 경멸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김 총장을 향해 평생 내본 적 없는 거대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닥치시오. 김 총장. 자네는 지금 자네의 입이 감히 누구를 향해 영감이라 짓거리는지 알고나 있소. 장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윤 영감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바로 이 한국예술아카데미의 설립 이념이 되신 자네가 매일 아침 로비에서 고개를 조아리던 그 초상화 속의 주인이신 윤 마에스트로시란 말이다. 초상화. 그 단어가 김 총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카데미 중앙 로비에는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진 채 지휘봉을 들고 있는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정신적 지주이자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던 바로 그 윤 마에스트로의 초상화였습니다. 김 총장은 단 한 번도 그 그림 속의 인물과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비우던 늙은이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상화, 설립 이념, 마에스트로, 김 총장의 다리가 더 이상 그의 거대한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흐어 하는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무대 앞바닥으로 무너지듯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자신이 감히 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의식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무대 위 피아노 앞에서 한유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었습니다. 윤 마에스트로, 그녀의 머릿속이 마치 거대한 종이 울리듯 윙윙거렸습니다. 초상화, 그녀가 어제 짓밟았던 그 트로피, 그녀가 쓰레기라 불렀던 그 악보들, 그리고 그녀가 훔치고 불태워버린 그 창고의 주인이 전설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전설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설을 불태우고 쫓아내고 그의 평생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이 작곡가 한유나라고 적어넣은 그 훔친 악보 뭉치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작품 위에 감히 자신의 더러운 이름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총감독 슈미트는 기절해버린 김 총장이나 얼어붙은 한유나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우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윤 마에스트로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처참한 몰골을 경악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붕대 밖으로 피와 진물이 배어나오는 윤 마에스트로의 손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에스트로. 맙서사. 손이. 그 신의 손이. 대체 이 신성한 아카데미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슈미트의 슬픔 어린 목소리가 윤 영감의 텅 비어있던 의식을 아주 조금씩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윤 영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슈미트도 자신을 마에스트로라 부르는 장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화재로 인해 모든 기억이 하얗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윤 마에스트로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초점 없이 홀 안을 방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연유조차 잊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잿더미를 본능처럼 찾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무대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한유나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 앞에 검은 스타인웨이 피아노, 그 위에 펼쳐져 있는 누렇게 바랜 낡은 악보 뭉치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그가 자신의 삶이라 불렀던 자신의 영혼이었던 바로 그 악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유나가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저 기적처럼 자신의 전부가 저 무대 위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만을 인식했습니다. 한유나는 윤 영감의 시선이 악보에 꽂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빠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악보를 덮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첫 장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피아노 뚜껑의 가장자리를 잡은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모든 근육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윤 영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슈미트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김 총장을 밟지 않기 위해 조용히 돌아서 지나쳤습니다. 그는 객석의 모든 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 세례를 받으며 무대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잿더미와 숯가루가 그가 걷는 길을 따라 붉은 카페토 대신 검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한유나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한유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악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붕대로 감싸인 피고름이 밴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으로 악보의 첫 장, 가장 윗부분, 한유나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렷하게 적어 넣은 바로 그 자리를 꾹 눌렀습니다. 그의 입이 어젯밤의 절규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잿가루가 섞인 갈라지고도 지옥처럼 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름은 내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그랜드 홀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한유나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녀는 준비했던 그 감동적인 거짓말을, 불빛 속의 영감 따위의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신의 눈앞에서 그 말은 그저 짐승의 비명처럼 뭉개져 버렸습니다. 윤 마에스트로는 그런 그녀를 처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기억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유나의 떨리는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주해 보아라. 그것은 전설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한유나는 그 명령에 홀린 듯이 피아노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나는 천재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을 세뇌하며 훔친 악보의 첫 소절을 연주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띵.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그녀가 밤새 외웠던 그 모든 선율이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창조주의 눈앞에서 감히 그의 작품을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경련을 일으키듯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윤 마에스트로는 그 처참한 실패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유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떨고 있는 한유나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한유나는 깃털처럼 가볍게 의자에서 밀려나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피아노 앞에는 윤 마에스트로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잿더미를 뒤집어 쓴 채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겨 더 이상 인간의 손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 끔찍한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란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손으로는 피아노는커녕 숟가락조차 들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슈미트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마에스트로. 안 됩니다. 그 손으로는. 윤 마에스트로는 슈미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아닌 자신의 영혼에 새겨진 그 선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홀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건반 위에 붕대로 감싸인 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랜드 홀의 시간은 윤 마에스트로가 피아노 건반 위에 그 붕대로 감싸인 손을 올려놓은 순간 멈추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공기가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대 바닥에 주저앉은 한유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 끔찍한 손으로 피와 진물이 밴 저 붕대로 감히 이 신의 작품을 연주하려는 그 늙은이를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가능해. 저 손으로는 건반을 누를 수도 없을 거야. 저 늙은이는 미쳤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저 늙은이의 실패에 걸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 잿더미가 된 윤 마에스트로의 모습에 무릎을 꿇었던 베를린 필의 총감독 슈미트는 이제 그가 하려는 행동을 보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한번 손을 뻗었습니다. 마에스트로. 제발 그만. 그 손은 이미 그는 자신의 신이 그 신성한 손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손으로 연주하려는 이 광경이 그에게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마에스트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오직 그가 평생을 바쳐 그려낸 훔쳐진 자신의 악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음악은 그의 상처 입은 손가락 끝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툭.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붕대에 감싸인 손가락이 피아노의 망치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그저 둔탁하고도 슬픈 마찰음만을 만들어냈습니다. 호란의 정적이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유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역시 불가능했어. 저 늙은이는 끝났어. 윤 마에스트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퍽, 역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붕대가 건반의 반동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을 떼어낸 하얀 건반 위에 아주 작고 붉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어젯밤의 화재로 인해 붕대 안에서 터져버린 상처가 건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피를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슈미트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에스트로. 제발. 음악의 신이시여. 그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부 장관이 그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지 말게. 저것은 저분의 의식일세. 윤 마에스트로는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붉게 물든 건반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피를 보는 순간 그의 텅 비어있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그 시뻘건 불길이 화약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아,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자신의 피아노가 아내의 사진이 불타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끔찍한 절망을, 그의 텅 빈 눈동자에 마침내 분노와 슬픔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손가락으로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마치 망치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붕대로 감싸인 주먹, 그리고 손목, 팔꿈치. 그는 자신의 온몸을 앞기 삼아 건반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그것은 한유나가 흉내내려 했던 그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분노였습니다. 지옥 불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연주라고 부를 수 없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윤 마에스트로는 붕대로 감싸인 손목과 주먹의 뼈를 이용해 건반을 때려내고 있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가 그의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얀 건반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붕대는 이미 붉은색으로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가 만들어내는 그 선율은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바로 그 교향곡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그의 영혼이 그의 음악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는 악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태웠던 그 불길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었던 슬픔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훔쳐가려 했던 그 탐욕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춘 채 이 피로 물든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슈미트는 자신의 신이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광경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주가 아님을. 이것은 상처 입은 신의 마지막 계시임을.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한유나는 그 연주를 듣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그 경지를 저 늙은이가 저 피투성이 손으로 완벽하게 창조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훔쳤던 것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바로 저기, 저 잿더미 속의 영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오만, 그녀의 재능이라는 그 허울이 저 피의 교향곡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녀는 두 귀를 막으려 했지만 그 신성한 소리는 그녀의 뼈를 뚫고 영혼을 후벼 팠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폭풍 같은 악장이 끝나고 윤 마에스트로의 피투성이 손이 마지막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홀 전체를 울리고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윤 마에스트로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건반과 자신의 붕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찢어지던 악보, 불타던 창고, 그리고 그 창고의 문을 밖에서 철사로 감아놓았던 그 손길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로 울부짖고 있는 한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모든 것을 알아버린 신의 차가운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이 홀 안을 채웠습니다. 윤 마에스트로는 피아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피아노 위에 펼쳐진 자신의 악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훔친 악보는 이제 그것을 훔친 자의 이름 대신 그것을 창조한 자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한유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마에스트로. 저는 한유나는 잿더미가 된 신의 발치에서 벌레처럼 빌기 시작했습니다. 윤 마에스트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그 악보 뭉치를 한유나의 머리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툭, 수백 장의 악보가 그녀의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 의식을 되찾고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 총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한윤아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문화부 장관과 슈미트를 돌아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 아이를, 그리고 저 자를,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음악의 세상에서 영원히 쫓아내시오. 그 말을 끝으로 윤 마에스트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경배를 표하는 슈미트도, 그를 붙잡으려는 장관도, 그를 향해 터지는 기자들의 카메라 불빛도 모두 뒤로 한 채 자신이 들어왔던 그 어둡고 냄새나는 비상구가 아닌 홀의 정문,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세상을 향해 피로 물든 붕대를 든 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